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잘 모르지 뭐. 네, 하나님 편에서 다시 살펴보고 방향을 한번 잘 판단해보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고 23절 상반전을 읽었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이 말씀입니다. 이것하고 경제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PPT는 누르면 되지요? 보자. 그쪽에서 보입니까 지금? 보이는가 본데만.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제 양력 비슷한 것 자랑하는 얘기 해놨는데 의미가 없고, 여기에 제가 중국하고 러시아의 비지팅 프로페서로 학기 때 가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중에 제일 먼저 경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폴 사무엘슨이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자기 책 서문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책 서문에다가 큰 책 표지 바로 그 다음 장에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폴 사무엘슨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쓴 이코노믹스라는 책을 19판까지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학을 읽히게 한 사람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말을 그대로 보고하는 의미에서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world. 세상에는 참 문제가 많고 많도다. 문제가 없으면 천국이지. But 그런데 if you search and search the bottom of these problems, 문제를 파고 또 밑바닥까지 파보니까 there exists economic problem. 제일 밑바닥에는 경제 문제, 돈 문제가 자리 잡고 있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송화성 장로 뭐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 얘기하고 있네.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도 세상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세상 논리. 그러나 결론은 그것이 아니에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경제학자가 물질적인 번영은 이를 뒷받침해 줄 정신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번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적 자산. 그래서 서구의 물질 문명이 먼저 발전했습니다. 그냥 발전한 게 아니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정신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의 정신적 자산은 기독교였습니다. 구캐톨릭은 개신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여기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 버는 것은 좀 천시하고 경건주의에서 저건 잡것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좀 나이브한 얘기를 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란 된 사람이 저런 말을 해도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세게 얘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독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 돈 버는 것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검전략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경제 발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11조 잘 내야 된다. 그만큼 벌었으면. 그리고 내가 받은 물질과 축복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청지기로서 잠시 맡겨준 것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서양의 물질 문명 발전된 그때 기독교가 뒷받침했기 때문에 많은 봉사가 일어나고, 또한 기부댕이도 많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기본 양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물질 문명이 빨리 쇠퇴하고 무너지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단계를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를 하고, 처음에 원시 공동체 사회였겠죠. 옛날에는 뭐가 있겠어요? 원신같이 사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 해당됩니다. 구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것은
그게 수렵 채취, 감 따먹고 포도 따먹고 토끼 잡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앞이나 토끼 털로 앞이나 가리고 이렇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생산성이 낮아가지고 한 가족이 엄마 아빠 밑에 자식 둘이 있다면 죽어라고 돌아다니면서 토끼 잡고 뭐 채취를 해야 간신히 먹고 살 정도예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 그러나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고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생산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뭡니까? 한 가족이 일을 하는 것이 세 가족, 네 가족을 먹어 살릴 수 있는 만큼 돌 화살이 나왔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다 멀리 있는 짐승도 맞춰버렸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부족이 살 때, 야, 우리가 저 옆에 있는 부족을 점령해가지고 노예로 삼으면 우리는 놀고 먹겠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랬어요. 고대 로마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그를 지배하게 되고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노예제 사회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노예를 만들기가 쉬웠겠어요? 다 죽으려고 같이 살기 위해서 싸웠겠죠. 많이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죽기도 하고 많은 인력과 물질을 소비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노예제 사회로 그대로 살면 되지. 왜 사회가 다른 사회로 바꿔졌냐? 사회를 바꾸는 것은 노예제 사회에서, 이거 세상 이야기입니다. 송정로가 뭐 저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세상 논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살면 되지.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노예로 살고 주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사회가 바꿔졌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동기 사회, 철기 사회로 들어가면서 생산력이 바꿔졌다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바꿔지면 사회가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노예제 사회에서 살면 되는데 또 다른 사회로 바뀌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예제 사회가 더 이상 세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국경선은 길어지고 노예를 잡으려면 훨씬 더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노예 잡아다는 노예들이 별로 생산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로마 귀족들이, 야, 우리 노예들 잡아놓고 지금 장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별로 수지가 안 맞아. 생산성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얼마나 일하고 싶겠어요. 할 수 없이 일하지. 째찍으로 때리면 일하지. 아침에 휘바람 불면 일하러 나가겠어요? 일하러 나가라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로 생산성이 안 높아. 그래서 콜로누스라고 하는 귀족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돈이 되더라. 무슨 돈이 되냐? 콜로누스라는 작자가 노예들한테 가령 예를 들면은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한 마지기에 쌀 4가마니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뭐 세 가마니 나오면 모든 노예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전부 긁어 모아놓고 죽지 않을 만큼 주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가 죽으면 지 손해니까. 그런 사회가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진부들 적어도 쌀 2가마니만 나한테 바쳐라. 한 마지기당. 그 대신 3가마니가 나오든 4가마니가 나오든 간에 더 플러스 알파 2가마니 바치고 남은 것이 되면 다 너희들 것이다. 그러면 노예가 가만히 머리를 써보면 지가 열심히 일하면 이익이 아니야. 지한테 이익이지. 열심히 하면 지한테 또 떨어지는 데 많으니까. 그게 봉건사회가 된, 중세 봉건사회가 된 겁니다. 이제 그 제도가, 콜로누스 제도가 확전 정착되고, 그러니까 중세 봉건사회에 대영주, 영주, 그 다음에 뭐예요? 칼 들고 사는 기사, 그 밑에 농노 아니에요. 농노의 노자가 노예 노자예요. 반노예라 그 말이에요. 이 중세 봉건사회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용사가 들으시오. 여러분,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희곡 들어는 봤죠?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게 뭔데? 프랑스 얘기입니다. 피가로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약혼자가 될 사람하고 이제 곧 결혼해야 돼. 그런데 영주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당시에 초약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약. 지 장원에 있는 이쁜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하고 한 번 자야 돼. 지 마음대로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뒤한테 있어. 그럴 때 초약권을 자기 마누라 될 피가로에게
초야를권을 행사하려고 그럴 때 그것을 깽판 쳐가지고 행사 못하게 늙은 그 이영주의 마누라하고 짜가지고 그 초야권 행사를 깽판 친 사건이 피가로 결혼이요. 그것을 희곡으로 만들었죠. 그만큼 봉건 용주가 왕이었어. 작은 왕이요. 진짜 왕도 왕이지. 그건 피가 왕이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해주고 그런 사회로 계속 가면 됐지. 왜 사회가 바뀌었느냐?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세 시민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농토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지만은 많은 노예가 아니죠. 그때는 농노들을 데리고 그 사람이 부자였지. 그런데 그렇지 않지. 이제 기계가 돌아가거든. 직무를 짜고 와트 전기기관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고 해운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력이 달라진 것입니다. 생산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왕족과 귀족도 있었지만은 부르주아지, 돈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제 너희들만, 왕족 귀족 너희들만 다 해먹지 말고 삼부회의 우리도 들어가자, 국회에 들어가자. 지금은 말하면 그걸 국민회의라 그러죠. 프랑스말로 라상블레 나셔널. 들어가자. 우리도 들어가자. 세금 많이 냈지 않냐? 이렇게 세금을 돈 벌어서 냈으면 너희들도 대답을 해줘야지.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힘이 커져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왕족과 귀족들이 저들이 좋은 자리는 다 해먹거든. 너무 억울하거든. 육두품아니요. 부르주아지들은 힘도 있고 돈도 있지만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을 꼬셔가지고, 야 너희들아, 천부 인권선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다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했다. 근데 왜 왕족과 귀족 저희들은 저렇게 잘 해먹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는 밑에 깔게 노릇만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하늘이 우리한테 준 고난을 행사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천부 인권이 드러나게 하자. 자유평등 박애가 발현되도록 하자.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전에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똑같이, 프랑스인들은 거기서 공부했지만은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평등 박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이 준 권리를 향유하게 하게 한 것은 우리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다. 그러니까 요즘 프랑스의 그 대통령, 누구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대통령이 자기보다 24살이나 많이 먹은 어머니 같은 사람을 아내로 데리고 살잖아요. 그것도 재혼한 사람을. 그러면 다른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자식이 뭐 이런 놈이 있어. 여기 뭐 프랑스는 개판이네. 그러든 말든 프랑스는, 우리 모든 인류는 프랑스한테 빚을 졌다. 자유평등 박애를 실현하게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했다. 그거 프랑스가 했다. 피를 뿌려가면서 했다. 너희들은 우리한테 빚을 졌다. 막 우리들이 모범을 보면 그대로 알고 따르지 뭐 말이 많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돈을 벌면서 프랑스 혁명을 부득여 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주아지만 버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백정도 돈 벌고, 딱지 칭세 하는 사람도 벌고, 아니 그 가구점 하는 사람도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만 세금 많이 내냐? 우리도 많이 낸다. 너희들만 그러면 부르주아지, 너희들만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시장 경제, 보통 선거, 모든 사람이 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회, 보통 선거, 시장 경제, 민주 사회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렸지만 결국은 무너졌죠. 공산주의 무너졌죠. 그러면 사회가 뭐예요? 원시 공동체 사회,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중세 봉건 사회, 근세 시민 사회까지 와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민주사회가 됐으면 좋은 세상 됐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사회가 오고 있어요. 이게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뭔데? 완전히 컨셉이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오고 있어요.
이거다 우리 제 보고드린 이야기하고 접목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마디로 해서 노는 것이 일이요. 일할 필요가 없어. 다 노는 것 자체가 일이요. 심하게 얘기하면 휴식 자체가 일이에요. 어떻게 잘 놀고 쉬느냐 이런 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모든 건 로봇가 일해요. 지금 저쪽 유럽에서 3만 명이 일하던 것을 로봇한테 다 시키고 사람 8명이 다 일해도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어. 다 로봇가 일해버려요. 이제 가정부도 로봇가 하고 다 여러분 의사들도 로봇가 많이 해버립니다. 변호사도 로봇가 많이 할 겁니다. 저도 국제 변호사지만 변호사 앞으로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로봇가 머릿속에 있는 재판 사례를 20만 개, 30만 개 각 나라다 다 기억을 해서 바로 뭐 사건 나오면 쭈쭈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한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 사례 없는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해도 아는 것은 다 로봇 변호사가 해주거나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도요, 의사가 다 진맥하고 처방 나와버려요. 의사가 다 더 정확하게 하는. 그래서 특수한 부분, 매우 사람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될 고급 난해한 수술 외에는 누가 해버려? 로봇가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갈수록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도 앞으로 대비하는 의미에서 들으십시오. 앞으로 그 의사의 값이 떨어집니다. 변호사 값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갈까요? 간호사가 좋아집니다. 이게 손이 안 가면 안 되거든. 간호사 봉급이 올라갈 겁니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높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 자녀들 앞으로 어떤 과목을 수능 봐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무엇을 직업으로 선택할 것인가, 4차 산업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 시대고 송 교수, 송 장로, 당신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밤 늦으면 또 물건은 팔려야 국민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총 생산을 하고 그걸 보고 총 수요하고 총 공급이 있습니다. 총 생산,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서 돈으로 계산해서 두드러 합쳐놓은 것이 GDP입니다. 이거 국민 소득이죠. 그럼 GDP는 어떨 때 계산이 되느냐? 팔려야 계산이 돼요. 안 팔리면 소용이 없어요. 제휴 투자 그런 거 있습니다만, 그래서 물건이 만들었을 때 소비재로 팔리든 자본재로 팔리든 정부에서 사주든 외국에서 사주든 팔려야 돈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GD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GDP는 우리는 개발연대 시대에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엿을 사 먹을 돈도 없어서, 그래서 돈이 없어요. 수요가 없어. 삶을 흰고무신짝 갖다 주고 엿 사 먹고 그랬어요. 흰고무신짝도 많지 않았지. 그래서 개발연대 박정희 대통령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느냐? 총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수요는 아까 말한 대로 소비가 늘어나야 되고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조달이 늘어나야 되고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 소비할 것이 뭐가 있어? 돈이 없는데. 투자할 것은 기계를 사는 걸 투자라 그럽니다. 소비할 것도 없는데 무슨 투자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돈이 있어야 사주지. 초기에 봉급도 못 줬어요. 그래서 밀가루, 강냉이가루 미국에서 온 걸 그걸 팔아가지고 봉급을 줬어요. 공무원 봉급을. 그런 상태에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막 골똘하게 고민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물었을 때, 각하 먼저 투자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 수요 중에서 투자는 기계를 사는 거거든.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중간 소비재,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전부 다 투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비할 것도 없는데 투자할 것이 뭐예요? 투자는 돈이 있어야 돼요. 외국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돈은 보리쌀 사 먹고 쌀 사 먹고 고구마 사 먹을 수는 있어도 우리 내에서, 외국 가서 기계 사려면 외국 돈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돈이? 거지요, 거지. 그때. 그럴 때 박 대통령은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외국의 기계를 사서 산업화를 위해서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은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돈을 안 빌려줬습니다. 알래스카 대륙을 소련으로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 주고 샀습니다. 돈이 귀한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한 3천만 불 정도가 필요했거든. 그 당시 돈으로 그 정도 있어야 산업화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본으로 빌려 갔어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육사 나왔을 때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였습니다. 환영해 준 듯이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돈을 안 빌려주면서 빈질빈질해. 이자까지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아이고 나중에 한마디 하죠. 빌려줄게 돈을. 근데 한마디만 박정희 대통령 다카키 마사오 한마디만 해라. 우리가 너희 나라를 36년 동안 합병해서 식민지화한 것이 너희 나라의 근대화, 모더나이제이션, 너희 나라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 말 한마디만 써주라. 그러면 돈 빌려주마. 이렇게 얘기했거든. 박 대통령은 대구 사범학교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사인을 해주면, 말을 했으면 말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딴소리 해도 되는데 써버리면 여러분 사인할 때 조심하십시오. 도장 찍을 때 조심해. 사모님들은 특히 남편, 장로님, 집사님들 도장 찍든 옆에 딱 찍지, 애지간하면 찍지 말게. 찍으면 이거 꼼짝 못하는 거야. 빼도 박지도 못해. 그때 그 사인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이완용보다 나쁜 놈 되지. 뭐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를 한 바가 크다고? 박정희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거 사인 안 합니다. 돈 안 빌리고 탈레 다시 들어왔어. 돈 어디서 빌려야 됩니까? 산업화는 여러분 종잣돈 빌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더 돈 빌리기가, 우리나라 나라도 똑같아요. 돈 없어? 안 빌려주지. 돈 떼먹을 것 같은데 뭐 하려 빌려줘? 더 거지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종잣돈 빌려가도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야. 일본도 안 빌려줘. 아이고, 러시아는 지금도 돈 없어 땅 팔아먹은 놈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럼 어디로 가요? 그때 서독에 갔습니다. 서독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라. 돈이, 그래, 너희 나라는 그러면 담보가 뭐가 있냐? 그때 담보는요, 큰 담보가 없었습니다. 고구마, 감자, 그 다음에 보리쌀 이런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담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경부산 열차와 철도 열차와 열차 위를 굴러다니는 객차와 여객차와 화차, 그것만이 담보 가치가 조금 있다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정성 분석을 해봤어요. 얼마나 담보 가치가 있는가? 8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3천만 달러가 필요했는데 여러분 돈을 빌릴 데가 없어. 담보도 없어. 몸을 담보로 해주지도 않아요. 오늘 돈 안 나오니까 나라와 나라 쓰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이익 안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박 대통령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국제시장에서 봤죠? 똑같이. 그때 서독에 우리 간호사 부하 광부들이 2만 9천 명이 가 있었습니다. 공부들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시간에 근무수당 막 땅속까지 들어가서 막 일 열심히 하고 터키하고 너무 비교가 됐죠. 우리 간호사들은 너무너무 친절하고 일 잘하고 독일 사람들은 그냥 뭐 치우는 거 다 치워주고 그 고생을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Angel from Orient, 동양으로부터 온 천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일도 잘하고 친절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그 당시 대통령 이름이 류프케 대통령이었어. 제시를 했어요. 자, 우리가 담보가 없다. 그러나 우리 열심히 일하는 2만 9천 명의 간호사와 광부들이 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돈 좀 빌려다오. 담보를 제시하라 그래서 2만 9천 명의 간호사와 광부의 3년치 봉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눈에 눈물 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 1억 5천만 마르크 3,860만 달러를 처음으로 돈이 난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다가 면방지 기계 사고 경공업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산업화가 됐던 것입니다. 고구마하고 보리쌀 먹던 것에서부터 원시인에서 이제 산업화가 돼서 발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돈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놈들 정말 안 빌려줬습니다. 러시아는 적어도 없으니까 안 빌려주고, 우리는 어떻게 돈을 빌렸냐? 우리의 언니, 우리의 형님들의 피 팔고 몸 팔아가지고 돈 빌렸다고. 우리는 이렇게 서럽게 돈 빌려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후배들, 우리 자식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형님, 너희들 말해서는 이모,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팔아서 했다.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큰일이다, 빚이 많아서 큰일이다, 우리나라 큰일이네, 빚이 너무 많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정말 빚이 많습니까? 나는 경제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하기 전에 한국은행의 마지막 잔고까지 체크하고 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빚이란 건 뭐예요? 내가 빌려온 건 빚이지, 내가 빌려준 것은 내가 빌려온 것에서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순외채라고 합니다. 진짜 빚, 빌려온 것에서 내가 빌려준 것, 그러니까 채권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국가부채, 우리끼리 빚지고 만 것은 죽어다, 이 안에서 뭐 빌려고 그건 괜찮다고.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638.5조 원, 그러니까 1인당 1246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누면 그렇게 돼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내가 빌려준 것은 떼내야 될 거 아니야. 순외채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순외채는 465조, 그러니까 4074억 달러입니다. 순외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빌려준 것하고 빌린 것하고 빌려준 걸 털고 나면 우리가 빌려준 것이 더 많다니까. 우리 빚을 놓고 사는 민족이요. 우리가 무슨 빚쟁이냐고 계산도 안 해보고. 아니, 국회의원들도 공부도 안 해. 순외채가 나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초상집이나 다니고 막걸리나 먹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되지. 순외채가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빚을 놔주고 받을 것이 더 많은 민족이라고. 대한민국 돈 벌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인당 얼마 빚이 있다, 그것은 잘 못하는 얘기지. 한쪽을 털지 않고 빌려갖고 온 것만 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 M2로 계산하면 한 2,500조 정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그렇게 됩니다. 2,500조 정도.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지. 더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이거 물가만 오르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등치가 커지면 그만큼 피가 많아지듯이 GDP가 커지면 그만큼 더 돈을 많이 발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조가 굴러다니면 내년에는 그럼 얼마 정도 더 필요할까? 물가가 오른 것이 2% 올랐다고 해봐. 여기 내가 계산해놨네. 2% 오르고 물가가 2% 오르고, 그 다음에 GDP가 이거 잘 안 보인다. GDP가 물가가 3% 오르고 GDP가 2% 올랐다고 합시다. 그럼 5% 아니요. 통화가 빨리빨리 경제가 발전할수록 평화가 더 빨리빨리, 그 유통 속도라 그래요. 더 빨리빨리 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늦어져요. 왜 그러냐면 약소금도 나오고 CD도 나오고 무슨 주식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옛날만큼 돈이나 유가증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진 것만큼 더 보태줘야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3% 플러스 5%, 10% 정도 통화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2,500조면 250조를 더 많이 발행해 줘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경제가 돌아가지. IMF 때 보니까 제가 재경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매년 마이너스 5%씩, 그러니까 5%씩 통화가 도는 속도가 늦어져야 되는데 그때 IMF 때는 16%나 더 떨어져 버려요. 돈이 없어. 돈 발행하면은 전부 장독에 넣어놓고 김치통에다 넣어놓고 그랬대. 왜냐면 은행도 망할 수가 있으니까 금고에 탁 넣어놓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서 전부 잘못하면 돈이 안 돌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돈을 왕창 더 풀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큰 흐름으로 봅시다. 우리나라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GDP는 물건 만들어내 놓은 좋은 총재화와 용역입니다. 용역. 그러니까 책상을 만들었으면 책상값, 옷을 만들었으면 옷값, 화장품을 만들었으면 화장품값 다 그걸 계산하고, 목욕탕에 가서 때 밀어주고 15,000원 받았으면 15,000원, 그다음에 구두 닦여주고 3,000원 받았으면 3,000원 용역, 이걸 다 계산해서 했던 1.5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 GDP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1.5조 달러면 미국이 19조 4,100억 달러, 중국이 11조 달러, 그다음에 일본이 4조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사는 줄 알았더니 일본에 비해서 아직도 뭐예요? 3분의 1밖에 안 되네? 그럼 일본이 우리보다 3배 정도 인구가 더 많아요. 우리도 곱하기 3 정도 하면은 거의 일본하고 비슷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를 얕잡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뒤에 통계 숫자를 제시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GDP가 소련의 GDP가 1.6조 달러입니다. 소련, 러시아 그 큰 나라가, 캐나다가 1.5조 5천억 달러, 1.55. 아니 그 큰 캐나다하고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놈이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큰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이 큰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북핵 문제와 거쳐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전 세계 그러면 GDP가 얼마냐? 79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전 세계 GDP가. 근데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이 79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내 놓은 거라고 주식 시가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껴버리자. 국제수지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도 국제수지, 아까 말했던 GDP가 작년에 100이었는데 올해 105가 됐으면 5%가 경제성장 됐다.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 작년에도 일해서 번 것만큼 벌고 올해도 그대로 살면 되지, 뭐하러 자꾸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취직시켜야 되니까 1년에 30만 명 정도를 취직을 시켜야 맞습니다. 우리 애기들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런데 1%가 경제 성장을 하면 5만 명 정도가 취직이 되거든. 그러면 30만 명 취직시키려면 어떻게 돼? 5, 6, 30, 6%가 경제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요즘 2.8%, 2.7% 경제 성장하니까 여러분, 이태백이 뭔지 알아요?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그 말이에요.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는 정확한 겁니다. 외상 없습니다. 자, 경제 정책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책을 하면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 정책을 이대로 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항상 정책에는 뭐예요?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그 정책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나라 일을 하기가 어려웁니다. 정책을, 제가 공공정책학회 회장으로 정책하는 학자들과 이런 분들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공정책학회 기획부장님 모셨어요. 기획부장님 어디 계세요? 덩치. 그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공공정책학회 오늘도 열댓 분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줄까요? 세계적인 정책의 실패의 4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프랑스 혁명 시대의 우유값입니다. 당통 로베스피에르 등 프랑스 혁명 1974년 성공했잖아요. 얘들이 우유값을 동결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 프랑스가 독일하고 싸움 하나만 맨날 지느니, 그 이유는 애들을 클 때, 막 태어나서 클 때 2.5년 정도 충분히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1.9년밖에 못 먹이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 우유값을 동결시켜서 애들이 우유를 돈이 비싸서 먹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유값을 동결시켰더니 우유값이 거의
50%가 더 뛰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값에는 안 내나 버려요, 우유를. 그러니까 있던 우유도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한 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비엔나 지부가, 비엔나가, 스위스의 비엔나가 뭡니까? 음악의 메카 아닙니까? 메카. 세계적인 음악도들이 다 계속 모여야 되는데 잘 안 모여요. 왜냐하면 미국의 줄리아니도 있고 프랑스의 꽁세르바토아도 있으니까 그리 슬슬 가버리고 비엔나로 옛날같이 안 모여. 그러니까 비엔나 시장이, 비엔나가 집값이 비싸서 음악도들이 집세는 잘 못 오는가 보다 하고 그 집값 동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이 2배가 떼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집을 지어버리지도 않고 이문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딸 둘이 있으면 야, 너 방 하나 합쳐, 하나 방 내놓자. 옛날에는 그랬는데 방값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라. 그래가지고 더 올라가 버린 겁니다.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이 바로 비엔나 집값입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의료 공영제를 지시했습니다. 의료 공영제라는 건요, 의사들이 공무원같이 너무 비싸지 않게 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아프면 잘못하면 죽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비싸요, 여러분. 옛날에 의료 보험 없이 아프면 죽어야 돼. 너무너무 비싸요. 옛날에 곤토 순서가 하나 복싱하다 죽었잖아요. 치료비, 의료비가 8,900만 원이 나왔던 거야. 죽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애를 낳을 때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에드워드 케네디가 이것이 나라냐? 나라는 게 뭐냐? 외적이 침입에 오면은 막아주고, 아프면 고쳐줘요. 돈 많은 사람 건 걷고 왔는 사람 공짜로 고쳐주고, 이게 나라지. 이게 무슨 나라냐? 그래서 의료 공영제 실시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 의사협회, 파워가 좋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AAA, American Assurance Association, 보험협회. 이거 돈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에드워드 케네디가 우리들 돈 못 벌게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케네디를 언론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막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케네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어요. 상세동 같은 사람은 하나만 남고, 상원은 하나만 남고 다 떨어져 나갔어. 결국은 의료 공영제는 실패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설득시키고 시간이 필요했는데 밀어붙이다가 안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어려움을 보고를 드립니다. 모택동 시대에 참새 박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택동의 모든 권력이 모택동에 집중된 그때 대약진 운동 시기입니다. 그런데 누런 들판에 이렇게 모택동 가다가 차를 세워라 그래가 이 벼 이삭이 고개 숙인 곳으로 가더니 벼를 만져보더니 참새들이 짹짹거리면서 많은 벼를 찍어 먹으니까 또 공부를 했는가 봐. 참새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2.4kg 벼를 먹는데, 2.4kg. 그러면 참새만 없으면 많은, 저들 표현대로 인민들이 덜 굶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놈의 참새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 했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상 아니요. 그러니까 주석께서 참새를 박멸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갖고 참새 박멸위원회 만들고 각 성별로 위원회 만들고 참새 박멸 정책 해가지고 막 새총부터 시작해서 무슨 총?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참새를 전부 죽이기로 나섰던 것입니다. 참새를 많이 한 3년 동안 죽였어. 참새를. 이 인민 먹을 양식을 뺏어먹는 이 참새의 나쁜 놈들 그렇게 했지.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3년 동안 참새 청소를 했는데 벼 수확량이 더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참새가 뭘 먹죠? 벼물고 먹고 많은 해로운 곤충들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 대약진 운동 때 그렇지 않아도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통계에 가면 2,900만 명 정도가 매해 굶어 죽었어요. 그때는 어려울 때였어요. 참새 잡으니까 사람 잡아버렸어요.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정책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요. 자, 지금 중국 북한 얘기를 내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우리한테는 대단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재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저 나쁜 놈들, 제
계속 김정은까지 해가지고 핵 도발이나 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북한이라는 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같은 한국말을 쓰는 동족들이 살아있고, 거기는 일도 열심히 하고 같은 말도 통하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노조도 없어. 우리가 통일만 된다면 아껴준 땅, 아껴놓은 땅이 바로 북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이 시대에 봐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느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북한이 경제가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7.8% 경제 성장을 하고요, 예상돼요 올해가. 왜 그러냐면 핵으로 가지고 핵 공갈로 하니까 옛날같이 많이 방위 비용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공갈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자본주의가 많이 스며들어 가지고 경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빚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중국이 지금 빚이 1경 3천억 불, 그러니까 1경, 저 빚이 많아요. 중국이 앞으로 미래도 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빨리빨리 끝나고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업은 전부 생생합니다. 미국 경제는 크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최초의 혁신 능력이 있습니다. 늘 새롭게 바꾸는 이것이 미국 경제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유럽 경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문제입니다. 뭐냐면 회색 코뿔소란 말이 있듯이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 지역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GDP를 능가합니다. 중국 안 좋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불안정합니다. 인도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른 얘기 그만하고 우리나라 어떠냐? 지금 반도체가 인기는 경기 상승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죠. 한국 경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걱정스럽습니다. 경제 성장률 이번에 2.8% 정도 예상이 되는데 계속 안 좋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것을 제가 통계적으로 이런 말 저런 얘기 했지만은 인구가 줄어들고 데모그래픽 클리프 문제입니다. 인구 한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 5억 정도의 돈을 나라한테 벌게 해주는 거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애를.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직도 여력이 있으면 애를 한 번씩 낳으시고 창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 믿는 사람의 수는 내 새끼가 그래도 확실하지, 내 손자가 확실하지.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큰 문제, 이게 고령화도 고령이지만 제가 몇 가지를 썼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교회에다 남겨놓고 참고할 사람들은 이 자료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미 김주훈 전도사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뽑으면 돼. 기로에서는 한국 경제 안 좋다 얘기를 했고, 인구가 줄어들 때문에 안 좋다. 사실 이 저성장을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처음에는 뭐였어요? 경제 민주화를 들먹이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창조 경제로 바꿔서 나갔어요. 그런데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소득을 낮은 사람들한테 공무원이 많이 늘려가지고 소득을 올려가면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냐. 근데 이게 제가 봐서는, 저는 경제학자로 볼 때는 여기에 잠재 성장력이 0.4%, 0.7% 올라간다 하다가 0.2% 더 떨어져요. 돈을 줘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쥐가 스스로 볼 수 있는 활력을 붙여줘야지.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정책 전환을 잘 해나가겠지. 지금 초기니까 잘 모르니까.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짝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나는 학자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근데 그대로 가면 안 돼. 좀 바꿔야 돼요. 네.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을 소득 하위층에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올리는 정책이 비교적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득 주도 정책, 이것은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데 잘 봐가지고 조정을 잘 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송간회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 손자들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려고 하려면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육의 투자는 뭡니까? 결국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고 첫째 날에 뭐 창조하고 다음 날에 뭐 창조하고 결국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잖아요. In the image of God, God created man and woman.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창조의 속성을 잘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소득이 거기에 있습니다. 발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조력이 갖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애들 두드러 외우는 주입식 교육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피사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15세 이전까지 교육하는 수준을 체크를 했더니 피사 평가가 여기 34개국 가운데 2등이에요. 우리나라 1, 2등이에요. 15세까지는. 그런데 대학 교육까지 가면 102개 나라 가운데 84위, 꼴등에 가까운 거야. 주요국 빼면은. 왜냐하면 창조력이, 외우는 건 잘해 어떻게 따라가는데 안 되는 것이요. 지금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주립대학 하나에다 쏟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이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들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꿈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그 교육이 큰 것입니다. 워즈워드라는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영국 시인이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뛴다. 그 시를 썼던 사람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선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가르치는 선생. 이 사람은 잘 설명을 해줘서 알아먹기 쉽게 애기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좋은 선생이래. 훌륭한 선생은 지가 직접 모범을 보여버려. 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듯이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훌륭한 선생이에요. 그런데 한 차원 더 높여서 위대한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생은 바로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선생이라. 그 사람이 위대한 선생이라.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 우리 지휘학교 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불을 질러주기 바랍니다. 믿음의 불, 소망의 불, 앞으로의 꿈의 불을 질러서 우리 자녀들이 그 주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너무 경제 얘기를 하니까 재미없어 하고 막 숫자 나오니까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자는 척만 했죠. 자, 여기까지 좀 암울한 얘기를 했어요. 경제도 안 좋고 무엇도 안 좋고. 그런데 이제 꿈의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중간에 노래나 부르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송.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일어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내가 반음 틀려버렸네. 자,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좀 맞나? 여러 가지 뭘 해야 한다, 해야 된다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다 써놨습니다. 이건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에 놔뒀으니까 뽑아서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조 개혁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해놨습니다. 이거 바꾸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희망적인 얘기는 첫째요, 우리나라는 세상이 4차 산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조금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4차 산업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축복을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전 세계 4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월남하고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너무 젓가락도 크고 막 입에다 이게 제대로 젓가락을 할지는 한지 잡아 엮는 건지 몰라. 일본은 아예 막, 그런데 베트남이 잘하는데 젓가락을 탁 잘 집는데 우리하고 비슷해. 근데 우리는 얼마나 뛰어나냐면 쇠 젓가락을 가지고 콩도 딱 하나 집어버려. 귀신 같은 거예요. 우리 손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손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수술도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의사들 중에서도 한국 수술이 제일 나아요. 성형외과도 우리가 제일 나아. 이것이 4차 산업의 인터넷, 컴퓨터, 요 얘기들을 보면은요 거의 귀신이야. 손도 안 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우리를 못 따라와요. 인터넷과 핸드폰 이런 것이 다 이것이 4차 산업의 기본이거든요. 우리는 금방 불을 붙일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터넷 수준과 컴퓨터 수준이 4차 산업이 불이 붙어도 이집트 같은 아예 그 기차칸을 탈 수가 없습니다. 기차칸에 뒷칸을 타더라도 칸에 타야 그 기차에 탈 거 아닙니까? 기차에 아예 칸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나라가 주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앞칸은 아니어도 칸에 들어와 있어요. 꼴등에서 두 번째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종합적으로 칸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은 창조적, 우리 아이들의 창조적 아이디어, 창조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릴게요. 제 존경하는 시골의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학생운동, UBF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이강주 목사님이라는 게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송장로님,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예요. 꼭 한 사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대. 근데 그 가서 만나봐야 되는데 꼭 어디 남양주에 있대요. 남양주 갔더니 자기 연구실이 허름하게 뭐 버럭구짝 세워놓고 뭐 연구실하고 있더라고. 가서 보고는 저는요 하루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 학력은요 초등학교는 춘천에서 나와가지고 중학교는 검정고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대학은 춘천교육대학교 1년을 마치고 중퇴한 것이 불과해.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면 스펙으로 보면 제가 상당히 나는 세계적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유, 그 사람과 하루를 얘기하고는
I am nothing before you.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조적인 아이가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발명을 많이 했어요. 특허 발명을 많이. 근데 우리 최 목사님께도 와서 인사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이 생긴 것도 약간 어벙하게 생겼어. 그 개조 한복 같은 걸 입고 다니면서 약간 덜 떨어진 사람 같이 생겼어. 그런데 창조적인 아이가 뛰어나가지고 특허와 발명을 많이 냈는데, 아니 이강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2개의 빌딩이 올라 있어요. 높은 빌딩이. 조금 좀 부족한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뭐라 그러죠? 무슨 학교를 알잖아? 대안학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선교하고 있는데 빌딩이 너무 멋있게 2개 올라와 있어. 아니 200명 300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이 빌딩은 서울 입장이 안 될 텐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누가 이거 헌금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120억을 해버렸대. 그 어떤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만나보려고 그래서 현금 좀 많이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양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우리 자녀들을 창조력을 갖도록 키우자는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길이고, 보통 돈은 어디서 냈나 봤더니 자기가 디자인의 어떤 새로운 발명품, 특허 다 내고 해가지고 삼성한테 팔아서 100억, 200억, 그 다음에 구글 거기다 팔아서 팔고, 또 삼성과 더불어서 유명한 핸드폰 회사가 뭐죠? 미국? 애플. 애플한테는 얼마를 벌 생각이냐면은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그러니까 애플 배터리를 충전시키잖아요. 충전하는 것이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거나 옆에 찌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맣게 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훨씬 더 편리하고 좋게 만들었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근데 배터리 그게 원가가 500원이래요. 아니 값이 500원이래. 근데 원가는 160원밖에 안 든대요. 근데 애플에다 1년에 그것을 납품을 하게 되게 되면은요, 1년에 핸드폰 2억 대 정도가 팔린다네. 그러면 340원, 360원, 340원 이익이잖아. 340원 곱하기 2억 해보세요. 얼마야? 3,400억이요? 그럼 돈이 지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업자 산업의 선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드러 외우는 걸로 가지고 연수 문제 많이 맞춰가지고 공무원 시험 붙고 그걸 가지고 삶의 소망, 표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얘기를 요약해갈 4차 산업혁명에 불을 붙여야 우리가 삽니다. 새로운 비단길을 열어야 됩니다. 비단길이란 뭐예요? 비단길. 옛날에 동서의 길을 낙타 타고 동서를 관통했던 길 아닙니까? 새로운 비단길은 바로 북한 신우주하고 만주를 거쳐서 단동 다렌을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가 바로 러시아 수도 거기를 갔다가 베를린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런던 프랑스까지 거친 이것이 대륙으로 연결되는 비단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 아우지 탄광 쪽으로 한 청진, 그래 이제 하바로스크 거쳐가지고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철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모스크바를 거쳐서 밑에, 이것이 2가지 새로운 비단길을 열어야 됩니다. 뭐 북한인은 어떻게 돈 줘야 돼요? 북한한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야 너희들 돈 없지? 우리 지나갈 테니까. 그리고 너는 체제 전복을 걱정하지 않아? 우리 그냥 오줌도 안 싸고 그냥 지나갈게. 그러니까 그리고 갈 때마다 돈 줄게. 아니 믿어 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터야 됩니다. 터가지고 이 새로운 비단길을 열어서 숨을 쉬게 됩니다. 여러분 1930년대 해방되기도 전에 서울에서 파리 가는 기차표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 끊었다니까? 신호주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돌아서 파리까지 갔다니까, 기차표 한 장에. 근데 왜 막혀있냐? 북한 때문에 그러잖아.
이걸 뚫어내는 외교력과 이거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제 막내가 지금 북방 뭐 협력위원장인가 뭐 한다는데 새로운 비단길을 반드시 뚫어내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왜 그렇게 많이 돈이 많이 들어요? 집 좀에 책도 많이 꼽아놓고 막 부엌은 부엌대로 뭐는 멋대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지하에다가 간 아파트는 전부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책을 딱지어 붙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면 많은 책도 같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무슨 냉장고도 그렇게 큰 걸 많이 필요해요? 그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삼치, 시금치 이런 거 뭐 다 그러면 더 싸게 해서 생시장도 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공유 경제의 폭을, 이거 지금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우리도 공유 경제를 넓혀가야 됩니다. 여기가 저기 동사무소 옆에 큰 사무실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해? 여러 사람이 같이 쓰게 해서 면적을 줄이고 돈을 덜게 해야지. 차 보통 한 아파트에 500세대가 산다고 합시다. 500세대 차가 500개만 있겠어요? 아들 것, 마누라 것 해서 한 1,500대, 2,000대 정도 있겠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차 전체를 관리를,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해가지고 봉고차, 에쿠스라 다 해가지고 이거 차고 싶으면 푹 오게 해가지고 그 타요. 계속 서로가 공유하면은 그렇게 길도 많이 필요할 필요가 좀 더 좁게 해도 돼요. 그렇게 왕왕거리면서 막 길 메꾸면서 그 공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거 빨리빨리 할 것입니다. 정부도 문화예술을 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센티브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권리금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살려면 79억 달러 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고박이 160억 달러 이상을 줘야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권리금이요. 코카콜라는 이름값이요. 우리의 제품도, 대한민국의 제품도 이름값이 높게, 권리금이 높게, 브랜드 가치가 높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은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애기 낳기 싫어서 안 낳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동생한테 얘기했는데, 혹시 네가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독신세를 거둬야 된다. 아니, 남자 여자가 어린 나이가 되고 소득도 있고 월급도 받으면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낳아야지. 이놈의 새끼들 그냥 궁구로만 다녀. 결혼도 안 하고. 아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려고? 애기 안 낳은 놈들 1년에 1,000만 원, 800만 원씩 세금을 때려 매겨가지고 전부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이거 실시해야 됩니다.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 YS 있을 때 제가 제의했거든요. 독신세 시작했더니, 이거 우리 신한국당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안 좋은데 이 세해 하면 더 인기가 떨어진다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 독신세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애 낳고 키우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뭐 그 세금으로. 결혼도 안 하고 궁구로 다니는 놈들, 이 나쁜 놈들. 인구 오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노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북한도 포용할 수 있고 중국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혁명이요, 제일 처음에 뭐이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산업혁명이 시작한 것이 전기기관을 시작했어요.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전기가 나오고 나중에 인터넷이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은 4차 산업 지능 로봇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이게 4차 산업 발전은 이건 다 생략입니다. 인공지능, 초연결, 이것저것 연결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연결하는데 천재입니다. 여러분, 거북선을 봐도 연결 잘 돼 있잖아요. 대가리는 뭔 대가리? 용대가리예요. 용대가리. 몸은 거북이 등이요. 위에는 삐쭉삐쭉 나온 건 또 뭔가? 밑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아줌마들 가을 단풍놀이 가면 몇 개를 다 해버려요. 앉아서 노래 부르고 막 차 안에서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구경도 다 하면서 막 같이 다 해버려요. 이게 연결 대단한 거예요. 천재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리바바는 4차 산업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달되는 것이 이 48시간 내에 전 세계 어딘지 배달이 돼버려요. 그리고 24시간 내에 저희들 국내는 다 배달돼요. 알리바마가 이 알리바마 마니가 따로나 요즘 가상화폐란 말 들어봤죠? 가상화폐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주류, 지금은 가상화폐는 사기꾼들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이게 주류가 됩니다. 여러분 눈여겨 보십시오. 여기 가상화폐 쪽에 회사의 사장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렇게 시대의 조류라는 것은 누가 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리바바가 중국에 있는 기업인데 거기서 나오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는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는 말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빅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그리고 정신적인 정신 노동을 하고 문화와 예술 쪽이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일자리를 여기 다 하나 분류해 놨는데 앞으로 사라지는 직업, 세무사, 회계사, 의사, 변호사 점차 사라져 갑니다. 은행원 놔둘 필요 없어. 다 계산해 버려. 그다음에 신문기자 다 찍어서 나와버려요. 신문기자가 뭐 돌아다니면서 야 신문 한 줄 내주라 그러고 얘기하면 이해해주고 또 밥이라도 사주면 해주고 그런 시대가 가버려요. 택배원도 필요가 없게 돼요. 택배가 딱딱 돼버려요. 텔레마켓, 아마존 고도 모든 물건을 지금 알아서 다 계산돼가지고 나갈 때 가상화폐로 또는 이 화폐로 계산돼서 알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세상이 눈앞에 와버렸어요. 유명한 직업, 괜찮은 직업은 간호사, 건강 뷰티 관련 종사자, 대체의학 관련, 불치병, 난치병, 노인병 의료 종사자, 괜찮습니다. 앞으로 민간조사원, 사설탐정 괜찮을 겁니다. 종교인, 문화인, 정신건강 관련 인력들 성장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봇 관련 분야, 빅데이터 분야, 환경 분야, 바이오 분야, 인공지능 분야는 물론 크게 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이쪽으로 접근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GDP 얘기 좀 했죠. 갖고 보면은 우리가 인도가 2조 2.4조 달러 정도 되네. 프랑스가 2.4조, 브라질이 2조 1,000, 이거 전부 다 그겁니다. 달러입니다. 달러. 이탈리아가 1조 8천 달러, 캐나다가 1조 6천, 러시아가 1조 5천, 대한민국이 1조 5천. 그놈이지 뭐. 그렇게 큰 나라고 우리가 비슷하. 대한민국을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은 어찌됐든 자기가 총대를 메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핵공갈은 왜 저렇게 핵공갈을 칠까? 돈 좀 주라 그 말이에요. 돈 좀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공갈을 쳐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 줄 힘도 있지만은 여러분, 미국이 가령 한국을 포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만약 포기하게 되면은 그 긴 국경선을 캄차카 반도로부터 일본 열도부터 저 대만까지 다 지켜야 돼. 그러면 미국이 견딜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잘 지키면은 다 막을 수가 있어. 돈이 제일 싸게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방위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련, 경제적으로 우리가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같다니까 거의 조금 차이가 나는데 거의 그거야. 그걸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한테 덕을 보는 게 많아요. 우리가 물건 사주는 것도 많아. 한미 FTA 처음에 뭐 수도한다 그러다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저기가 이익이 되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사드 가지고 막 그러니까 걱정이다. 저기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칭화대학 객좌 교수고 중국 가끔 가거든요. 소통해 보면은 굉장히 부담되고 너무 중국이 지금 무리하고 있다. 저희들도 장사하는데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 같이 보이지만
소련하고 비슷하고 캐나다하고 비슷한 나라라니까.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서 한국, 대한민국 예수 한국 민족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온 거예요. 할 일이 없는 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노는 것이 일이에요. 노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게 지금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기본소득제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벌어요. 물론 한쪽에서 많이 벌어서 그렇지. 그걸 세금으로 딱 해가지고 모든 가구에게 먹고 살 만한 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돈은 막 벌린다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나는 노래를 불러서 알바를 했다 그러면 2개 직업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더 플러스 되고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노는 것이 일인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두 가지로 되죠. 소득도 내고 노는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으면 타락하겠죠. 사람이 어떻게 되죠? 타락해요. 세상 재미를 쫓아서 어떻게 시간을 죽이면서 사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쓴 전 세계에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편만하게 될 날이 다가온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할 일이 없다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할 일이 없어요. 노는 것이 일이니까. 나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을 먼저 발전시킨 나라일수록 더 여유가 많아집니다. 이때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제가 북한 선교부터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전 세계 선교부터. 그것을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전 세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때가 되었고, 그러한 시기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게 5단계 발전되어 왔을 때 4차 산업혁명까지 온 것은 복음이 편만할 시기가 됐다. 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갖고 왔었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 경제와 관련된 말은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것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다. 아까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면서 사회가 발전됐잖아요.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 유리하게 사회가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법칙이 아니라 뭐예요?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만 갖고 살아가느냐, 좀 더 부하게 사느냐는 성경 속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대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늘 창조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손자들도 창조해내면서 4차 산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전하니. 이것이 좌안의 운해라 그랬죠. 표적을 구하는 것은 감성적인 것, 운해는 지성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죠. 좌안의 운해가 합하여서 창조적인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창조적인 것도 결국은 예수님 하신 말씀만, 그가 살아가는 길 자체가 창조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제3의 길을 제시했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3의 길을 제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항상 예수님은 두 갑론을박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배우면서, 특히 창조적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손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발휘해 나가면서 이 시대의 주인공,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큰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